YT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국민들의 공분을 사게 한 N번방 운영자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 전 형량이 얼마나 나올까 하는 추측들이 많았는데 법조계에선 10년에서 15년 정도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자, 40년입니다. 법조계도 놀라고 누리꾼들도 놀랐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물론 1심 결과이긴 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전문가들은 조주빈은 희대의 연쇄살인마 유영철, 강호순과 다를 바 없다며 혀를 내두르기도 했는데요. 디지털 성범죄 조주빈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됐군요.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69명이 발생했군요. 이틀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는데 오늘 금요일이죠. 혹시 모임 잡으셨다면 가급적 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부는 CEO 초대석 시간인데요. 개발과 환경 모두를 지키면서 도시를 활발하게 만드는 방법, 용인시의 백군기 시장 연결해 들어보고요. 2부는 건강 백과사전 시간입니다. 날이 추워질수록 낙상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빙판 등의 곳이 아닌 가정 내 침대에서도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노인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하죠?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뼈 건강, 다리 건강 등에 대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YT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금요일 1부는 CEO 초대석 시간입니다. 도시의 개발이 활발해질수록 그 자리를 지키던 자연의 훼손도 함께 심각해지곤 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 결국엔 사람이 살기 어려운 지역이 되고 개발만 남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개발과 환경 모두를 지키면서 도시를 활발하게 만드는 방법, 과연 이런 방법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서 노력 중인 곳이 있다고 해서 오늘 만나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용인시의 백군기 시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용인시장 백군기입니다. 예. 자, 먼저 올해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코로나19입니다. 특히 네. 최근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용인시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 용인시가 그동안에 대규모 확산 없이 선전을 했는데요. 예. 예, 안타깝게도 이제 집단 감염과 N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08시 기준에서 우리가 누적 확진자가 528명인데요. 어제만 7명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예.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 시의 키즈 카페 관련해서 최초 확진자가 발생했잖아요. 예. 지금까지 한 40명 넘게 관련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고리를 끊기 위해서 그동안의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시설들을 전부 점검하고 예. 특히 이제 관내 어린이집 전체에 대해서 휴원 명령을 지금 한 상태고요. 예. 지금 현재는 이제 2단계보다 좀 더 강력한 방역 대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2.5단계 추진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수능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 상황인데 용인시의 방역 대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우리 코로나19로 아마 우리 수험생 여러분께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텐데요. 예. 먼저 잘 될 거라는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역 관련해서는 그동안 이어오던 방역 활동에 더해서 수능 방역 기간 동안 다중이용시설의 점검을 강화했는데요. 예. 특별히 우리 수험생 방역 사각을 없애기 위해서 125개소의 스터디 카페도 집중 점검을 했습니다. 예. 또 경제 반역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전국 최초로 이제 초, 중, 고등학생 전체의 돌봄 지원금을 지원하면서 예. 시작한 그 각종 지원금 지급이 계속되고 있고요. 또 세금 감면, 희망 일자리 사업, 각종 소상공인 지원 사업 등이 전방위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고심이 많이 깊으시죠?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올해 공연 문화계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자, 그러면서 올해 용인에서 열렸던 드라이브인 콘서트가 기억에 남는데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예. 네, 우리 비대면 문화가 이제 만들면서 특히 그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 활동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예. 특히 어려움이 컸을 그 공연 문학의 종사자분들이 참여해서
언택트로 진행한 공연들이기 때문에 예. 더욱더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예. 특히 그 자동차에서 즐기는 드라이빙 콘서트는 그 지금까지 이제 대면으로 하면 박수를 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자동차 나이트나 경적이 박수를 대신해서 하니까 저도 계속 할 때마다 참여해봤는데 예. 정말 아주 흥미로운 장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색적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또 추가해서 이제 우리가 아파트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동네 발코니 음악회 해가지고 찾아가면서 아파트 단위로 예. 13번째 시민들을 찾아가서 했는데요. 아주 그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심리 방역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렇게 자부합니다. 예. 아주 가을밤에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콘서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용인시 살림살이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코로나19를 인간이 만든 재해라고도 하는데 난개발과 환경오염 등이 만들어낸 재해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용인시도 이런 난개발로 좀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 시장에 취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예. 난개발 조사 특별위원회를 발족한 것인데요. 예. 시의 가장 큰 난제이기도 한 난개발을 차단할 수 있도록 원칙과 기준을 이제 바로 세우고요. 예. 특히 제도적 물리적으로 상당한 부분을 개선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핵심이 되는 경사도 기준을 낮추고 또 경관 심의 기준과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예. 아무튼 뭐 도시계획, 건축행정, 산업단지, 물류창고 열갈 수 없을 만큼 많은데요. 이 개발과 관련되는 조례와 지침을 빠짐없이 점검해서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 결과 우리 제가 시장 취임 당시인 2018년과 비교했을 때 대규모 개발 관련 허가 건수가 분야별로 적게는 한 40%에서 많게는 85%까지 현저하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렇다고 또 이게 무조건 개발을 억제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민이 필요하는 꼭 필요한 개발은 적극적으로 하되 예. 그것을 사람과 자연이 조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발의 방법을 바꾸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 더 이상 우리 용인에서 난개발이 진행이 안 된다라고 자신할 수는 없지만 과거에 진행되던 것을 제외하고는 앞으로 난개발은 철저히 근절시키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시장님 취임했을 때 했던 공약이 워낙 그 이행률이 높기 때문에 네. 예, 앞으로도 믿어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의 용인 그러면 어떻게 좀 달라졌습니까? 글쎄요, 아마 우리 시민들이 아주 피부로 느끼기에는 아주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요. 예. 그래도 하여튼 아파트만 빽빽하게 들어선 도시였는데 예. 이제는 친환경 생태 도시로 바뀌고 있다 하는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 있고요. 예. 또 코로나19와 이제 기후변화로 도시 내 녹색 공간의 중요성을 우리 모두가 지금 실감하고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이런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공원 일몰제로 실효이익에 놓인 장기 미집행 공원이 저희들이 13개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모두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우리 재정 계획을 수립을 해놨습니다. 또 이와 함께 이제 녹지와 녹지 또 공원과 공원 이것을 연결하는 녹색 벨트 조성 사업도 계속해 가고 있는데요. 예. 특히 우리 용인에 이제 경안천이라는 아주 정말 천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어찌 보면 용인에서는 가장 아주 생명줄 같은 그런 하천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도시숲과 생태숲을 조성하고 또 호수공원이 또 있어요. 예. 그래서 기흥호수공원과 동백호수공원을 서로 이어주는 17.5km의 순환 산책로도 만들고 또 건물이 밀집된 수지 지역의 경우에는 도심 속의 소공원을 조성하고 앞으로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이제 시청 가까운데 종합운동장이 있는데 이게 많이 낡았어요. 그리고 예. 새로운 운동장도 만들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 그것을 이제 도심 속의 힐링 랜드마크로 조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용인은 이제 가까운 곳 어디서나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친환경 생태 도시로 변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립니다. 예. 자, 용인이 그 가장 경쟁력 있는 지자체 전국 2위에 선정되기도 했는데 네. 용인하면 또 하나 떠오르는 게 바로 그 플랫폼 시티입니다. 이 네. 플랫폼 시티가 정확하게 어떤 모습입니까? 뭐 플랫폼 시티가 이제 우리 서울에서 이제 부산 쪽을 가다 보면 예. 판교를 지나서 우리 수원 IC까지 그 사이의 우측에 비어 있는 공간인데요. 예. 거기에 이제 막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또 GTX와 분당선 지하철까지 복합적으로 교차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기흥구, 보정, 마북, 신갈동 일원에 2028년까지 83만 평 규모로 조성될 예정인데요. 예. 단순히 뭐 이게 주택 보급을 목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한 지식 기반의 미래형 첨단 산업단지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하는 예.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그럼 첨단 산업단지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어떤 상업시설, 업무시설, 주거시설, 문화복지시설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조성해서 플랫폼 시티 내에서 일하고 먹고 즐기고 예. 쉬는 모든 일이 가능하도록 소위 말한 미래형 복합 자족 도시의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용인의 경우 수도권 주요 지역 중 하나지만 최근 지방자치의 중요성과 함께 도시의 생산성 이야기를 하는데 플랫폼 시티는 이런 부분을 좀 겨냥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플랫폼 시티 이외에 생산적 도시가 되기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펼치고 계십니까? 뭐니 해도 이제 성공적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예. 이런 점에서 도시의 그 자족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플랫폼 시티의 경우에는 가용지의 37.5%에 달하는 44만 제곱미터를 자족용지로 지정을 해서 예. 도시 중심에 소위 말하는 공해 없는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해 주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플랫폼 시티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수기업 위치인데요. 예. 우수한 인재가 모일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용인역 복합 한승센터와 같은 스마트한 4통 8탈 교통체계를 비롯한 모든 기반 시설을 잘 갖추도록 해줌으로써 누구나 살고 싶은 자족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예. 네. 자, 지역이 발전하면 함께 따라오는 문제가 바로 그 교통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취임 당시에도 편리한 출퇴근을 위한 스마트 교통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용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우선 이제 크게 보면 도로와 철도인데요. 예. 제가 취임한 이후에 이제 42호선 우회도로와 또 마성 IC 진출입로 또 신갈과 수지를 남북으로 있는 신수로 등이 개통이 됐고요. 예. 지금 진홍지역에 있는 것이 이제 서울 세종간과 이천 오산간 고속도로가 지금 현재 건설 중으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은 도로의 확충은 계속 이어질 것이고요. 특히 이제 철도 부분은 경강선과 분당선의 용인 연장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지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드시 국토부에 수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또 서울 지하철 3호선의 용인 연장도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국토부에서 그 G2X 한승센터 시범사업 우수역사로 우리 용인역이 선정이 됐는데요. 아주 여기가 이제 플랫폼 시티 조성의 기반이 될 것이고요. 예. 아마도 국내에서 첫 고속도로 상공형 한승 정류장이 생긴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경부고속도로 연결되고 영동고속도로도 연결하고 또 지하철 버스까지 복합적으로 환승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럼으로써 아주 스마트한 교통도시 용인이 여기서 개념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자, 다른 또 이야기인데 최근 각 지역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바로 청년들이 빠져나가는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일자리, 살 자리가 없어서 떠나는 청년들을 막기 위해서 각 지자체의 고민이 굉장히 깊은 상황인데 용인은 어떻습니까?
우리 용인도 사실은 뭐 배드타운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용인시 청년들도 설 자리, 일자리, 살 자리 이 마련해 주는 것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클러스터와 산업단지 또 플랫폼 시티를 잇는 경제벨트를 조성해 줌으로써 예. 첨단의 일자리 부분을 해결해 나갈까 합니다. 특히 제가 이천에 있는 그 SK 하이닉스를 가보니까요. 예. 근로자들의 평균 연령이 약 36세예요. 아, 굉장히 그렇군요. 젊었습니다. 예, 젊군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용인으로 와서 좋은 일자리도 얻고 또 쉬면서 즐기며 살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예. 청년들과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뭐 코로나19 이전에는 청년들하고 아주 치맥 데이트도 하고 티타임도 하면서 만났는데 예. 요즘 뭐 자주 못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만 가지고 만나고 있는데요. 예. 그런 점이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예. 원래 이렇게 뭐 청년들 만나서 얘기하고 이런 걸 좀 좋아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좋아해요. 네. 예. 자, 반도체 클러스터나 플랫폼 시티 등이 본격적으로 조성이 되면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인구가 많이 찾아들겠지만 당장 함께 해나가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7월 달에 청년 네트워크 발대식을 가졌는데요. 예. 결국 이제 청년 정책의 수혜 당사자들이 청년들의 의견을 정책에 직접 담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예. 그래서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제안한 맞춤형 청년 정책을 발굴해 나갈 것이고요. 이걸 위해서 이제 청년 센터를 각 구별로 하나씩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거기에 와서 청년들이 아주 자유롭게 소통하고 거기에서 서로 어떤 정책들을 뭐 토의하고 예. 그런 장을 마련을 해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주로 최소한의 경제 자립을 위해서 청년 기본소득 지급도 해주고 또 청년 인턴, 공공 인턴,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를 통해서 예. 일단 다양한 일자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또 창업지원센터도 운영해서 예.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예. 이 밖에도 이제 청년들이 이제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주거 문제인데, 예. 그래서 이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도 해줄 것이고요. 또 이제 우리가 요즘 이제 큰 평수의 아파트가 우리 용인에는 많이 산재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두 세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그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 정말 청년들이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또 돌봄 지원까지 예. 이렇게 지원을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듣고 계실 용인 시민들을 위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그리고 ITN 라디오 애청자 여러분, 모두가 살기 좋은 친환경 생태도시, 경제 자족도시로 발전하는 용인시, 더불어서 교육, 문화, 예술, 체육, 관광이 잘 조화된 용인시를 지켜봐 주십시오. 지금까지 해주신 것처럼 애정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자,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백군기 용인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나의 노후를 든든히 지켜줄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100세 시대 국민의 든든한 파트너 국민연금공단의 홍지희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난주에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몇 가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매월 9%씩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꾸준히 보험료를 내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만 납부하시면 연금 받을 나이가 되셨을 때 예. 납부했던 보험료를 가지고 평생 연금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 홍보 문구 중에 평생 땡땡 국민연금이라는 게 있는데 예. 혹시 진행자님은 그 땡땡이 뭔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 평생 월급입니다. 아, 평생 월급처럼 연금을 받는다? 네, 평생 예. 동안 월급처럼 매달 받으신다는 의미예요. 예. 예, 이게 가장 큰 혜택이고요. 예, 그리고 연금 받기 전에 또 아프시거나 다쳐서 또 장애가 생기실 수 있잖아요. 예.
이때는 장애연금이 지급되기도 하고 또 사망 시에는 남은 가족들 생계를 위해서 유족연금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예. 자, 국민연금이라고 하면 그냥 노후에 받는 연금으로 생각했는데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도 받을 수가 있군요. 네, 다만 장애연금은 추진일, 유족연금은 사망 당시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정 기간 납부한 사실이 있어야만 예. 지급이 가능하세요. 가입 기간이 길지 않거나 미납이 많으시면 좀 받기가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꾸준히 좀 계속해서 납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상당히 장기간 납부하고 또 장기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물가에 따라 받는 금액도 좀 차이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게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인데요. 예. 연금이 받는 기간이 또 길고 물가가 오르니까 그 물가가 오른 만큼 받으시는 기간 동안 연금액을 인상해서 지급을 해드립니다. 예. 네, 그야말로 연금의 좀 실질 가치를 좀 보장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면 연금액이 실제로 많이 오릅니까? 네, 이거 실제 사례를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예, 2010년에 연금을 처음 수령할 때 80만 원 받으셨던 분이 올해는 95만 원 받고 계시거든요. 예. 무려 한 15만 원 정도 인상이 된 거죠. 아, 그렇군요. 올해 초에 국민연금 수급자가 5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500만 네. 명이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많은 인원이잖아요. 네. 현재 이분들이 다 연금을 받고 있는 건데 평균적으로 얼마 받고 계십니까? 네, 현재 월 평균 연금액이 53만 8천 원입니다. 아, 54만 8천 원. 네.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노후 생활비라고 하기에는 좀 적지 않겠습니까? 아, 그쵸. 예. 53만 원이라는 금액이 좀 적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도에 시작돼서 예. 이제 30년이 조금 지났어요. 또 전 국민한테 적용되기 시작된 것도 1999년부터니까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됐고요. 예. 예, 그래서 현재 연금 받고 계신 분들의 평균 가입 기간이 16년 정도 좀 짧은 편입니다. 예. 그래서 평균 연금액이 많지 않고요. 또 앞으로 좀 20년, 30년 이렇게 가입하신 분들이 많이 늘어나시면 받는 연금액이 좀 많아져서 예. 기본적인 노후 생활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가장 많이 받는 분은 얼마 받고 계신지요? 네, 많이 받으시는 분은 월 227만 원 연금으로 받고 계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상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연금공단 홍지희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칩니다. 2부는 건강백과사전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낙상사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낙상사고와 관련된 골절 이외에도 뼈 건강, 다리 건강 등에 대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들으시고 2부에서 뵙죠.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숫자는 0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69명, 이틀 연속 500명대가 지속돼 걱정이 큽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0명을 기록한 곳이 있는데요. 다름 아닌 대구입니다.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지만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대구에서만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건데요. 자, 지난 봄 기억하시죠? 대구 경북 지역이 신천지 교회로 인해서 봉쇄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코로나 확산이 심각했습니다. 격세지감이 느껴지는데요. 아무쪼록 지금의 방역 상황 잘 관리해서 전국에서 모범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숫자 6억입니다. 끝까지 버텨서 6억 벌었다.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 얘기입니다. 서울 강남에 두 채의 아파트를 보유해 청와대 다주택 참모로 구설수에 올랐던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퇴직할 때까지 집을 처분하지 않고 2주택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매일경제의 보도인데요. 김 전 수석이 보유한 두 채의 아파트는 올 들어 8개월간 약 6억 원이 넘게 상승했다고 합니다. 김 전 수석이 보유한 도곡동 아파트는 12억 3천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 상승한 16억 원, 잠실 아파트는 11억 3천만 원에서 2억 1천만 원이 오른 13억 원이 된 건데요. 청와대 수석이라는 자리는 끝났지만 집값은 6억 상승이라는 보답으로 남는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세 번째 숫자는 115억입니다. 자, 오늘 어쩌다 보니까 억대의 숫자가 자꾸 나오는데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연인으로 알려진 전직 체조 선수죠. 카바 예바가
언론사 회장으로 연봉 115억 원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영국 일간 더 타임즈 보도인데요. 카바예바는 러시아 최대 언론사인 내셔널 미디어 그룹 회장으로 연봉 7억 8,500만 루블, 우리 돈으로 약 114억 9천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지난해 러시아 국민 평균 연봉은 약 50만 4천 루블, 우리 돈 739만 원인데요. 아, 이거 평균 연봉에 도대체 몇 배를 받은 겁니까? 전직 체조 선수로 언론계에서 일한 경험이 1도 없다는 카바예바. 푸틴 대통령의 든든한 백이 아니었다면 이런 고액 연봉 과연 가능했을까요?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습니다. 네, 2부는 11시에 만나는 슬기로운 백과사전 준비했습니다. 매주 금요일엔 건강 백과사전을 펼쳐보겠습니다. 날씨가 차가워지는 이맘때쯤이면 특히 더 주의를 당부하는 사고가 있는데요. 바로 낙상사고입니다. 노인들에게 낙상사고는 대표적인 사고사의 원인이자 65세 이상 고령자의 7번째 사망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런 낙상사고, 빙판 등 특별한 곳이 아닌 가정 내 침대에서도 자주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찾아와서 생명까지 위협하는 낙상사고, 대응과 예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낙상사고와 관련된 골절 이외에도 뼈 건강, 다리 건강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정형외과 전문의 강북연세병원의 김용찬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날도 춥고 아침부터 이렇게 방문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 예. 자, 낙상. 정확하게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건지 궁금한데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사고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네, 그렇죠.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2층이나 3층에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낙상이라 그러지는 않고요. 예, 예. 일상생활 중에 이제 걷거나 침대에서 내려오거나 화장실에서 넘어지는 상황을 낙상 사고라고 합니다. 예. 이게 고령자들에게는 흔히 발생하는 일이라면서요. 네, 이제 아무래도 일상생활 중에 걷거나 침대에서 가정 내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대부분 이렇게 넘어지시려면은 주로 이제 근력이나 체력이 약하신 분들이 많이 넘어지시거든요. 그래서 주로 고령의 환자분들이 많고요. 젊은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넘어지는 일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겨울철에 많이 발생을 하나요? 겨울철에 좀 더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낙상 사고가 예. 겨울철에만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전부 다 일어나는데 통계적으로 보면은 겨울철에 타 계절에 비해서 약 한 10에서 15% 정도 증가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원인을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길거리 같은 경우는 날씨도 춥기도 하고 빙판길도 생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날씨가 추우니까 두꺼운 옷을 입게 되고요. 예.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의 아무래도 행동 거지가 둔해지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철에 좀 더 예. 많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빙판길도 많고 옷을 좀 여러 개 껴입고 네, 무겁다 그렇죠. 보니까 네네. 한마디로 거동이 좀 불편한 네, 거죠. 거동이 불편해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예. 낙상 후에 골절로 병원을 찾는 분들은 대부분 좀 60대 이상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런 낙상으로 이제 나이 젊은 사람들은 대개 타박상 정도로 끝나겠죠. 예. 넘어져서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 타박상보다는 이제 골절이 문제가 되는데 이런 골절이 되려면 아무래도 기본에 이제 뼈가 약해야 되거든요. 예.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이 골절이 생기게 되는데 그분들은 아무래도 고령의 환자분들, 그렇습니다. 60세 이상, 65세 이상 이런 분들이 넘어지시게 되면은 낙상으로 해서 골절이 발생하게 되고요. 예. 그것 때문에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자, 특히 침대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한국소비자원에서 낙상사고 사례를 조사를 했는데 주요 원인 품목이 침실 가구 무려 47%입니다. 그중에서도 침대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침대에서 떨어지는 정도면 사실 그렇게 높은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다가 가끔 침대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이게 65세 이상 고령자의 사망 원인 7위가 될 정도로 위험한 겁니까, 이게? 일단 이제 낙상이라고 하는 게 어떤 고층에서 뛰어내린 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가정 내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게 되는 이 낙상 사건이 실제로는 침대보다는 화장실에서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네네네. 경우. 여기 이제 소비자 보건에서 발표한 자료는 아마 가정 내에 가구나 이런 쪽을 조사했던 거고요. 품목을 조사하다 보니까 침대가 나온 것 같고요.
실제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부위는 그곳은 화장실입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에서 변기에서 앉았다 일어날 때 바닥이 미끄럽고 그렇죠. 하기 때문에 가장 흔하게 일어나고요. 예. 그다음에 그 이외에는 사실은 아까 그 소비자보건에서 발표했던 그 침대 있지 않습니까? 침대가 문제가 되는데 예. 대부분 밤에 자고 일어날 때 나이 드신 분들이 이게 침대인지 아닌지를 잘 구분을 못 하시고 털떡털떡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침대에서 일어날 때 가장 흔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사망 원인을 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나이 드신 분들이 낙상 사고 일어나서 이제 문제가 많이 됩니다.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은 특히 고관절 골절, 엉치관절 주변에 골절이 됐을 때 예. 되게 발생 환자의 한 40-50% 정도는 이전에 그 활동력으로 돌아가지를 못하세요. 걷는 게 줄어듭니다. 이제 아무래도 다리가 불편하고 그 다리 근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걷기가 불편해지고요. 그게 지속이 되다 보면 되게 넘어졌다고 해서 골절이 됐다고 해서 곧바로 돌아가시는 그렇지 않은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1년, 2년 뒤에 지나면은 이게 그 사망률을 올립니다. 낙상 사고가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원인 시초가 되는 거죠. 시초가. 예, 그러니까 넘어져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넘어져서 활동력이 떨어지니까 지병이 약화가 되고 그래서 몇 년 뒤에 그게 시초가 돼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높아집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낙상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대개 1년 뒤에 사망률을 보게 되면은 대개 25%까지 보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예. 하기 때문에 가벼운 낙상이라고 해서 당장에 생명이 지나 있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낙상 사고를 경험했던 분들 중에 4분의 1 정도가 사망한다고 하니까 네네. 무조건 그러면 한번 이런 사고를 경험하신 분은 병원을 방문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넘어지시면은 이제 움직여 보시면 알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가벼운 타박상이라면 굳이 뭐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꼭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자, 여러분의 상담도 받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낙상 사고 관련된 골절 이외에도 뼈 건강, 다리 건강, 요즘 무릎 좋지 않다, 다리 좋지 않다 하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이런 낙상 사고의 경우 여성분들의 골절이 남성분보다는 좀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단 발생 빈도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폐경이라는 이벤트가 있거든요. 예. 그럼 폐경 이후에 골다공증 갑자기 이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여성분 같은 경우는 남성분들보다는 그 근력이나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 아무래도 낙상 사고 빈도가 높죠. 그래서 그 발생 빈도가 많다가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더 많아집니다. 예. 보통 어느 부위에 골절이 좀 가장 발생합니까? 흔한 거는 엉치관절, 고관절 부위하고 그다음에 손목 그다음에 척추 이 세 군데가 가장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그 부분이 좀 약해서 많이 발생하는 겁니까? 넘어지다가 보면은 엉덩방아를 짚게 되잖아요. 그렇죠. 고관절. 그다음에 손을 짚으니까 손목, 주저앉으니까 허리 쪽으로 많이 부러지게 됩니다. 예. 자, 만약에 가정 내에 혹은 거리에서라도 노인분들의 낙상 사고를 발견했다면 응급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응급 대처는 특별한 건 없고요. 예. 더 이상 손상을 받지 않게 그 보호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 가장 좋은 거는 가능한 빨리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모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사실 가정 내에서는 뭐 그렇게 대처하면 되는데 사실은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대처하는 것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제가 아까 그 가정 내에서 낙상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이제 실외에서 길거리에서 이제 예방하기는 좀 힘듭니다. 개인이. 예. 집안 환경을 개선을 시키면은 집안 내에서 일어나는 낙상 사건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흔하게 일어나는 부위가 아까 화장실이라고 설명드렸는데, 그렇죠. 장소가. 그 화장실 변기에 앉다 일어날 때 가장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한다든지, 그다음에 그 화장실 바닥이 되게 미끄럽거든요. 미끄럽죠. 그래서 그 타일 바닥 말고 이제 좀 그 고무 같은 걸로 미끄러지지 않는 것으로 매트를 깐다든지, 예. 그다음에 그 좀 어려운 얘기가 되긴 하겠지만은
그 문지방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시면 상당히 많거든요. 아하. 그래서 가능하면 문지방을 없애거나 낮출 수 있다든지. 예. 그다음에 그 실내에 전기선 있지 않습니까? 예. 전기선에 걸려 넘어지신 분들 꽤 있어요. 하기 때문에 전기선을 동선 안에서 없애고 그 벽 쪽으로 붙여서 감춘다든지 한 이런 사소한 주의만 좀 기울여도 예. 낙상 사건 발생률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가정 내에서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좀 생활 환경의 변화가 네,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중요하고요. 이렇게 낙상골절로 인한 사고는 대부분 수술 치료가 좀 필요합니까? 고관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술을 해야 됩니다. 고관절 예. 같은 경우는 주로 수술을 안 하면은 해결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손목 관절 같은 경우는 뭐 약하게 부러지는 경우는 기부스나 이런 걸로 해결할 수는 있긴 하지만 심하게 부러지면 수술이 필요합니다. 예. 되게 척추가 좀 많긴 한데 척추 같은 경우는 압박골절이라고 해서 그 아주 심한 골절보다는 척추체가 좀 주저앉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이런 예. 경우는 간단한 시술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낙상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골절은 고관절 골절, 즉 엉치관절 골절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예. 그렇군요. 네. 자,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뼈 건강입니다. 뼈 요즘 좋지 않으신 분들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7029번님인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를 구부리지 못해서 머리를 못 감을 정도로 허리가 아플 때도 있는데요. 출근하고 움직이면 또 괜찮아져서 그동안 병원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통증이 왼쪽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목까지 와서요. 10개월쯤 됐는데 이게 왜 이러는 걸까요? 라고 하셨네요. 이분은 얘기 들어보면은 허리 쪽으로 문제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허리 디스크나 척추 협착증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엉덩이 쪽, 다리 쪽으로 당기고 저리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시는 거거든요. 일단은 제일 좋은 건 일단 먼저 병원에 가셔서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도에 따라 틀리긴 하겠지만은 간단한 물리치료나 주사 혹은 간단한 시술 같은 경우만 해도 증상이 예.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4197번님께서는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좀 아파서 허리 아래에 베개를 좀 깔고 허리를 쭉 피는 걸 하는데요. 누워서요. 이건 괜찮은 동작입니까? 라고 하셨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누운 상태로 허리 밑에 베개를 깔고 좀 이렇게 쫙 몸을 펴는 스트레칭은 나쁘지 않습니다. 예. 스트레칭은 나쁘지 않은데 이제 왜냐하면 이제 척추에 문제가 있는 부위에 따라서 스트레칭 방향이 좀 틀려질 수는 있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큰 병만 없다면은 스트레칭한 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병 중에 허리 신경 가지가 눌리는 경우는 뒤쪽으로 스트레칭하게 되면 신경이 더 눌리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렇군요. 하기 때문에 뭐 큰 지병이 없는 상황이시라면은 예. 스트레칭 방향을 그쪽으로 그 베개를 집어넣어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8729번님, 안녕하세요. 라디오 듣던 중 질문드립니다. 저는 30대 초반 여성인데 주로 컴퓨터를 사용하며 일을 하고 스마트폰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요새 오른손 손목 관절이 안 좋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혹시 컴퓨터 스마트폰이 원인일지 그러면 평소에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아마도 이제 그 컴퓨터나 이런 스마트폰을 많이 쓰시게 되면 손목이나 팔꿈치를 많이 쓰시게 되거든요. 예. 그중에 손목을 많이 쓰시게 되는데 결국은 이런 과사용으로 인해서 그 손목 관절 주변에 힘줄이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가장 좋은 해결법은 안 쓰시는 건데 그럴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럴 수는 없죠. 예. 그럴 수는 없고 해서 되게 가장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이 좀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칭이라고 해서 그 힘줄의 위치나 방향에 따라 틀려지긴 하는데 예. 그 이 스트레칭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힘줄을 늘려줘서 염증도 가라앉히고요. 그다음에 염증을 재발하는 걸 어느 정도 막아줍니다. 예. 그래서 손목을 빙빙 돌리지 마시고 한 방향으로 끝까지 눌러서 돌리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아픈데? 예. 그래서 힘줄을 늘려주는 방향으로 길이를 늘려주는 방향 스트레칭을 하게 되시면은 예. 이게 건염이 있을 때 그 치료의 한 가지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편하시다면은 예. 병원을 찾아서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렇게 좀 손목을 아래쪽으로 쭉 눌러주는 스트레칭. 네. 반대편으로 또 위로 올려주는 스트레칭. 네, 그렇죠. 예. 저는 근데 지금 굉장히 이거 하면서도 통증이 느껴지는데 많이 안 좋은 상태입니까? 대부분 그 부위 눌러서 아프지만 상관은 없고요. 스트레칭 자체가 제일 처음에는 힘줄에 염증 있는 부위의 통증을 증가시키긴 하지만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염증을 조금씩 가라앉혀주고 힘줄이 짧아지는 걸 예방해 주거든요.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4593번님, 건선 관절염이 허리 디스크로 들어갔다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거든요. 건선이란 관절염은 흔치는 않습니다. 건선이라는 질병 자체가 자가 면역계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자가 면역계 질환이 피부만 침범하는 게 아니고 전신관절을 침범할 수도 있긴 합니다. 이런 경우는 흔치는 않고요. 대개 이런 경우는 먼저 건선 자체를 치료가 우선입니다. 건선 치료하는데 대부분 약물로 치료하게 되고요. 그래서 약물 치료가 우선이 될 것 같고 척추로 침범했다면 척추 자체를 정밀 검사를 해보고 어느 부위 얼만큼 침범했냐에 따라서 그 척추만 따로 일부러 손을 볼 수는 있으나 기본은 뭐냐면 그 건선 자체를 치료하는 게 제일 기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류마티스 내과나 이런 쪽을 다니실 것 같은데 그쪽에서 아마 지속적인 투약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렇군요. 9495번님, 허리가 저도 건강하지 않은데요. 편하게 등을 대고 일자로 자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옆으로 자는 자세가 좋은 건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딱히 더 좋은 자세는 없는데 글쎄요. 근데 자면서 자세를 조절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근데 그건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게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허리가 안 좋다면은 기본적으로 오래 앉아 있는 건 좀 문제가 됩니다. 오래 앉아 있게 되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이렇게 하중을 척추체 그대로 다 받게 되거든요. 무게를. 그래서 오래 앉아 있는 건 안 좋고요. 사실은 척추 건강을 생각한다면 걷기가 척추 주변에는 근력을 강화하시는 도움이 되고요. 누워 주무시는 거는 이렇게 너무 통증이 일어나지 않은 자세로라면 편하게 주무셔도 큰 문제일 것 같아요.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자세가 좋은지보다는 자고 일어나서 스트레칭 같은 거 잘 해주고 그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무실 때 자기 자세를 조절이 안 되잖아요. 그게 조절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20번님,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내려오는데 발목이 찌릿하면서 아팠는데요. 출근길에도 계속 거슬리네요. 병원에 가야 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발목인대만 다치지 않았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주로 발목인대를 어느 부분이 다치냐면은 복사뼈 있지 않습니까? 바깥쪽 복사뼈 주변으로 인대를 다치는 게 가장 흔합니다. 봐서 그 부위가 부어 있거나 눌러서 아프지만 않으면은 단순한 타박선에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만약 그 부위가 계속 부어 있다면은 병원에서 한번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자, 관절 건강에 대한 상담 받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애플리케이션 댓글창으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헤라님께서는 홈 트레이닝 중 소파에 앉아서 다리 올리기 운동을 여러 번 했는데 그 이후로 왼쪽 앞무릎 약간 윗부분 근육이 아파요. 코로나 때문에 병원 가기도 부담스러운데 거의 한 달이 돼갑니다. 뭐가 문제인 걸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앉아서 다리 들어 올리기 운동을 했는데 왼쪽 앞무릎 약간 위쪽 부분 근육이 아프다고 하십니다. 되게 이런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운동 자체가 과해서 생기는 그 증상이고요. 관절 자체의 연골이나 인대 물렁뼈 쪽은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만약 통증이 지속되신다면 일단 운동량 자체를 조절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을 좀 줄이신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 증상이 지속이 되면은 병원에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간단한 소염 진통제나 찜질 정도만 해도 증상이 좋아지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홈트레이닝이나 운동을 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아무래도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운동하다 보면 운동량 자체가 과하면 그것 때문에 통증이 생기거든요. 운동이 좋기는 한데 대부분 운동량 자체가 자기 본인의 체력이나 근력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사실 초심자들은 그게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를 알기가 힘듭니다. 하다 보면은 좀 과하게 운동하시면 관절 주변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꽤 있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분도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크게 걱정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제일 먼저
댁에서는 운동량을 좀 조절을 해보시고 따뜻한 찜질 같은 걸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도 계속 불편하시다면은 병원을 한번 내원하셔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한 달이 거의 다 돼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시다가 많이 안 좋으시면 병원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7449번님, 안녕하세요. 64세 남성입니다. 개인 택시를 하고 있는데요. 좋은 정보 유익하게 듣고 있습니다. 여쭤볼 말씀은 잠을 자고 침대에서 일어나면 첫 발을 디딜 때 발목이 엄청나게 시큰거립니다. 그리고 3발 정도 디디면 그때부터는 괜찮아져요. 병원에 가서 MRI도 찍어봤는데 특별한 것은 안 나오네요. 왜 그런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하셨거든요. 첫 발. 글쎄요. 너무 어려운데요. 사실은. 일단은 양쪽 다 그러신지 한쪽인지는 제가 여기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제가 잘 모르겠고요. 되게 만약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밤에 자고 있을 때 사람들이 관절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럼 관절이 어느 정도 굳어 있을 겁니다. 그걸 절충 움직일 때 그게 자극이 돼서 좀 불편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직접 여러 가지 검사를 다 해보셨다 그러니까 뭐 MRI상에도 큰 문제가 없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증상을 줄이시려면 평소에 스트레칭이나 찜질 같은 걸 자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좀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 주무실 때 아무래도 관절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첫발 디딜 때만 조금. 그때는 아무래도 관절이 좀 굳어 있게 되죠. 평소에 좀 스트레칭을 잘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5020번님, 평발의 영향인지 발목 통증이 너무 자주 생깁니다. 관리법이 있을까요? 하셨네요. 그러니까 평발 같은 경우가 이제 발이나 발목 통증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제 발 구조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그 깔창을 좀 해주는 게 좋아요. 깔창이요? 네, 깔창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발바닥이 팽팽해지니까 발 아치를 받쳐주는 그런 그 보조 기구가 있거든요. 깔창보다는 그걸 평상시에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은 이제 신발을 좀 운동화나 좀 편하신 신발을 신는 게 좋고요. 세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등산이라든지 오래 걷는 형태의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등산은 좀 안 되고. 아무래도 그러니까 아무리 조절을 잘한다고 해도 오래 걷는 운동 자체가 이분한테는 부담이 좀 되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근력 운동, 발목 근력 운동을 꾸준히 좀 해주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뒤늦게 지금 상담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애청자분들께 제가 매주 말씀드립니다. 조금 빨리 보내주시면 상담을 다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9909번님, 저는 63세 남성이고요. 허리 수술을 4-5번, 4-5번, 2번, 3, 4번, 3번 했는데 바닥에 앉기도 하고 조금만 걸어도 통증이 심한데 좋아질 수가 없나요? 병원에 가면 수술을 많이 해서 어렵다고 하는데 고칠 수 없습니까? 라고 하셨거든요. 답변들이 너무 어려운데요. 4번, 5번이라고 하면 척추 네네, 4, 5번이신 것 같고요. 근데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제가 자세히 답변을 해드리긴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자세한 그 치료에 관한 거는 병원에 직접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반적인 것 좀 알려드리면은 기본적으로 걷기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게 제일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칭도 도움이 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런 여러 번 수술하게 되면은 그 척추 기립근이라고 해서 그 허리 주변 근력이 되게 약해지고요. 그것 때문에 문제를 더 부르거든요. 허리도 문제가 되긴 하지만은 허리 주변에 근력이 약해지면 이게 통증을 더 부릅니다. 하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보완시켜주는 운동 제일 좋은 게 이제 걷기거든요. 이제 걸으면은 이게 걷기만 해도 척추 주변의 근육이 강화가 됩니까? 네네. 됩니다. 그래서 걷기 운동 열심히 하는 게 제일 도움이 되고, 그리고 오래 앉아 있는 건 도움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오래 앉아 있는 자세는 허리에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운동을 꾸준히 한번 해보시고, 댁에서는 찜질하는지 이런 게 증상을 완화시키는 도움이 좀 됩니다. 그래서 하시고, 일단 치료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아무래도 그 검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벌써 이렇게 흘렀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강북연세병원의 김용찬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확진자가 이틀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이 다음 주까지 하루 확진자가 400에서 600명까지 계속 나올 수 있다고 전망하는데요. 자, 수능 때까지만이라도 3가지 지켜보자고요. 마스크 잘 쓰고 모이지 말고 제때 검사 받자. 자,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찾아뵙겠습니다.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